네, 매부리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본시장계 아이돌 스타 박세익 전문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나이 50 넘어서 아이돌이라고 하니까 네. 쑥스럽습니다. 오늘 마침 그 시장이 좀 많이 하락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오늘 전문의를 모시기에 굉장히 딱 좋은 날이 아닐까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 갈수록 에너지 잃어가고 있는 장에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 위해서 좀 많은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도 그렇고요. 뭐 얼마 전에 이 헝다 사태로 추석 연휴에 굉장히 또 글로벌 장이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헝다 사태가 어떤 이 전반적으로 이 전세에 깔린 부채 위기 뭐 이런 거를 경고하는 그런 중요한 트리거가 될 것이다. 혹은 이것도 수없이 일어나는 시장의 버즈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조금 의견이 지금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와중에 지금 마침 장이 좀 좋지 않은데요. 전무님의 어떤 뷰를 좀 전반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방금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저는 후자 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이 경제가 굴러가면서 나타나는 뭐 한 현상에 불과할 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뭐 리만 사태로 번지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은 좀 본질적으로 많이 좀 다른 부분이 있죠. 그 집값이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을 했던 2006년 8월 달부터 그리고 2007년 2월 달부터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관련된 손실이 은행에서 먼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HSBC 은행에서 2007년 2월 달에 100억 불 손실 났다라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그 경종을 울리고요. 그게 또 이 헝다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작년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예요. 금융 위기로 번지느냐 안 번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금융 시스템이 망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코로나가 S&P 500이 마이너스 35% 빠지고 빠르게 반등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금융 시스템이 망가지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2008년도에는 금융 시스템이 망가졌고요. 1998년도에는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 망가졌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거는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까봐 그걸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네. 이번 헝다 사태 때문에 지금 은행권으로 또 번질 수 있지 않나? 당연히 그런 걱정을 하는 건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박살나면서 소상공인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업들이 무너지면 미국의 은행들도 아니면 우리나라의 은행들도 크게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다 우려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융 시스템의 타격을 받는지를 봐야 되는데 2007년 2월 달에 HSBC 은행이 손실을 봤다라는 시그널이 먼저 나왔었어요. 2007년 10월 본격적으로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불거지고요. 2007년 12월에서 2008년 1월 달로 넘어가면서 베어스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금융 시스템으로 번지지는 않을 거다라고는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제가 생각을 잘못해서 금융 시스템으로 번지는 것이라면 틀림없이 중국의 은행이 하나가 이번 사태로 인해서 파산을 한다든지 대규모 손실이 난다든지 그런 뉴스가 먼저 우리한테 워닝 시그널을 줄 겁니다. 그때 걱정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지금은 단지 투자 심리에는 영향을 미쳐요. 헝다 사태가 투자 심리에 왜 영향을 미치냐면 주가가 엄청 싸잖아요. 주가가 엄청 싸고 부동산이 엄청 싸게 거래되면 이런 노이즈가 있어도 사람들이 이렇게 싸게 지금 거래돼? 금매가 나왔네? 사야지? 네. 그럴 수가 있는데 주가가 비싼 영역에 있다 보니까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미국의 지금 S&P 500의 PBR이 4.7배, PER은 한 22배. 네. 우리나라도 뭐 PBR 기준으로 보면 한 1.3배. 그동안에 레인지가 이제 0.8에서 1.2 왔다 갔다 했었죠. 최근 10년 동안에는. 그러니까 좀 부담스러운 거죠. 최근에 빠지는 대형주들, 최근에 고점 대비 지금 30%씩 빠지는 대형 우량주들, 카카오를 비롯해서 하이닉스 등등 왜 그렇게 빠질까요? 고점대에서의 그 가격은 역사적 PER, PBR 밴드로 보면 굉장히 비싼 영역에 있었기 때문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헝다 사태는 약간 지수가 비싼 영역이었을 때 조정에 대한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그런 정도의 역할을 헝다 사태가 하는 거지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때 우리 그때를 복귀해 보자면 그 코로나 위기도 시스템 리스크로는 번지지 않았지만 결국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 코스피 지수로는 1400까지만 가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때 1400에서 뭐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당시 이제 S모 증권에서 1100 간다는 리포트가 나와가지고 네. 무서워서 못 샀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네.
이번 홍다 사태 이후에 어떤 이런 뭐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시스템 리스크로 불거지진 않더라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수로 더 확 내려갈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것도 네. 궁금하네요. 우리 홍 기자님도 부동산 하시다가 이제 주식에 거의 고수 다 되셨어요. 박세익 동영상을 많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의 요지가 그거잖아요. 그래도 투자 심리를 이렇게 흔드는 이슈라고 보더라도 일단은 이게 하락의 초입인지, 그죠? 네. 하락의 끝인지 그 부분을 얘기해 달라는 네, 질문이시기 맞습니다. 때문에 지금은 어떤 상황이라면 아직까지 대주주 과세 요건에 대한 수급의 교란 요인이 아직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미국 역시도 텍스 문제가 지금 걸려 있어요. 네.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을 해야 되고 그 상향 조정에 대한 부분에 공화당이 합의를 해주려면 민주당이 이렇게 부실화되는 재정을 어떤 식으로 너네들이 컨트롤 할 거냐, 대안이 뭐냐. 그러면 민주당에서 얘기했듯이 캐피탈 게인 텍스 올리고 자본 이득세요. 거기다가 코퍼레이트 텍스 법인세 올려서 재정을 충당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악재가 아직까지 시장에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체결이 되면 오히려 합의를 보고 법인세 인상까지 다 이루어지면 이미 악재는 이미 이제 뉴스화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악재로는 작용을 안 할 거예요. 네. 하지만 지금은 법인세, 자본이득세 얼마로 인상하죠? 모르죠. 모르잖아요. 네. 주식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아예 28%면 28% 지금 해버리면 돼요. 해버리면 되는데 24%가 될지 28%가 될지 지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국 시장 조정 받는 거 보고 앞으로 미국 주식만 해야 되겠다. 근데 미국 주식 어제 단단해 보이던 빅테크 주식도 어제 확 빠져버리잖아요. 왜 빠지겠어요? 그런 텍스라는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주주 가치를 정부가 삥 뜯어가는 얼마나 삥 뜯어갈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런 이슈들이 남아 있어서 헝다 사태가 뭐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이 증시에 불확실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번 조정의 끝을 지수 자체를 예상하기보다는 그래도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마무리되고 텍스가 마무리되는 10월 중순에서 말 정도까지는 조금 신중하자는 생각으로 조금 한 달 정도 더 기다리셨으면 네. 좋겠어요. 얼마 전 미국 출장 다녀오셔서 또 저희 형제 채널인 자이언트에서 인터뷰도 하셨는데요. 좀 요약해서 최근 미국에서 다녀오셔서 좀 인사이트 얻으신 뭐 그런 것도 있을까요? 이번 미국 출장을 통해서 굉장히 크게 배울 수 있었던 게 우리가 좀 기억해 하셔야 될 게 지금 주가 조정의 빌미가 헝다 그룹이라기보다는 주가가 좀 비싸다 했잖아요. 비싼 건 왜 비싸죠? 계속 고성장을 할 거다. 작년 대비 올해와 같은 그런 고성장을 내년에도 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멀티플이 비싸게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장에 대한 이런 성장이 계속 나올 수 있을까? 거기에 의문이 생기는 순간 멀티플이 변해버려요. 멀티플이 이제 소위 말하는 PER, PBR PER을 30배 줘도 괜찮아. 이익이 30% 성장할 건데 이런 믿음이 있으면 네. PER 30배가 무섭지 않은 거죠. 근데 최근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뭔가 부품이 공급이 안 되면서 제품이 안 만들어지고 제품이 안 만들어지다 보니까 새 차를 사고 싶은데 새 차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동차 판매 데이터는 소비 측정에 아주 중요한 데이터예요. 뭐야? 자동차 판매가 마이너스 14%가 나오네. 이런 데이터를 보면 이게 공급 부족에 의한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에 의한 그런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위축되는구나. 소비가 위축된다라고 판단을 해요. 누가? 기계들이. 지금은 미국의 헤지펀드나 미국의 수많은 펀드들은 보면 요즘 전부 다 이제 프로그램화 되게 많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일일이 우리가 데이터를 다 체크를 못하는 걸 기계들은 그 퀀트 베이스로 체크를 하면서 경기가 소비가 고성장하는 걸 기대했는데 경기가 꺾이는 신호가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성장주에 대한 멀티플을 고성장 더 이어가기 힘들 것 같은데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봐요. 이번에 미국에 안 가봤었으면 제가 모를 뻔했었는데 지금 공급단의 그런 공급 부족이 나타내고 있는 현상. 또 두 번째는
이게 결국은 경기 쇼크가 오고 지금 또 더블 딥을 걱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잖아요.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하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이 왜 오냐면요. 물가는 돈을 풀어서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안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의 고용이 가파르게 회복돼야 되는데 고용도 회복되는 것처럼 안 보이고 네. 판매도 줄어들고 이게 마치 작년 코로나에 대한 충격의 후유증처럼 보여지는데 미국은 보니까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에서 페드가 찍어낸 그 돈을 가지고 돈잔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식당에서 근무를 했던 종업원들이든 둘 다 아무 영향이 없는 거예요. 식당은 식당대로 돈을 퍼줬고 종업원은 종업원대로 아유 일 없어도 괜찮아 우리가 돈 줄 테니까 이 돈 가지고 먹고 살아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미국의 고용 데이터는 11월 5일 날 나오는 고용 데이터를 보면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 같아요. 과연 그랬는지 나중에 저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지만 얼마나 확신이 아니면 말씀 안 하실 것 같은데요. 미국의 동부 서부 다 가봤잖아요. 예. 다 가봤는데 뭔가 취업을 하고 싶은데 취업할 자리가 없어서 고용이 안 좋게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업들, 가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아 제발 좀 와 손님들이 이렇게 막 몰려드는데 와서 서빙도 좀 하고 일해라 하고 하는데 아 조금만 내가 정부한테 받은 돈으로 조금만 더 놀다 갈게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부분을 보면 지금 증세 이슈랑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판매가 둔화되는 소비가 둔화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계들이 지금 오판하고 있을 때 우리가 잘 이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번 위기는 기회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에 다녀오시니까 미국에서 이런 업종이 살아날 것 같다, 뭐 괜찮을 것 같다, 아니면 혹은 살아났다 이런 트렌드를 보시면 한국 시장에서도 이게 어떻게 나타날지가 좀 보이실 것 같아요. 어떤 걸 좀 보셨습니까? 어우, 질문이 너무 좋은데요. 미국은 소비가 70%잖아요. 우리는 수출.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가 최근에 이제 청년 실업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구제금융 이번에 또 얼마 뭐 지급 이렇게 됐잖아요. 미국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죠. 정말 너무 아픈데 그런 시기라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경기는 계속 안 좋을 것 같아요. 자영업자 500만 명 이상의 이 자영업자 분들이 저는 얼마나 지금 힘든지 저는 식당에 투자를 해봐서 알잖아요. 식당에 투자했다가 쫄딱 망했거든요. 네, 그걸 알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인지 알고요. 미국은 그 식당들한테 작년, 재작년 코로나 대비해서 매출이 얼마 줄었어? 매출 줄어든 것만큼 돈을 다 지급을 해줬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내수가 아주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제품을 미국, 영국, 유럽, 중국이라든지 이렇게 G1, G2, G3 국가들이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수출을 잘할 수 있는 제품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경기는 상당히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는 G1, G2, G3 쪽에 소비는 막 지금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요. 걔네들이 기축통화주의를 이용해서 푼 돈으로 뭘 소비를 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를 하실 때는 좀 수출 기업 중심으로 계속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하나 내수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행이 자유화되면서 우리나라로 뭐 다시 중국 여행객들이 막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과거 2012, 13, 14, 15년도에 중국 소비 모멘텀이 불었을 때 중국 요크들이 막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음식료 부분이 중국 5천만 인구가 먹는 음식료인 줄 알았더니 14억 인구가 먹는 그래서 그때 뭐 초코파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예, 그런 오리온 초코파이부터 해서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까지 많이 올랐던 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중국, 미국, 유럽의 소비자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제품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에 집중하자.
아까 그 수출이 잘 될 만한 업종이 꼭 이제 완성품이 아니고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어떤 부품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네, 당연하죠. 그래서 11년, 13년도에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를 내면서 전세를 역전시켰다 했잖아요. 스마트폰 시장에 있어서. 그 역전시킬 때 삼성전자의 갤럭시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만드는 회사들이 10배 났다 했잖아요. 11년에서 13년은 장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올해 내년에 시장이 지수가 얼마인지 아무 의미 없는 분석이에요. 지수 분석하지 마시고, 제가 지수 분석의 전문가긴 하지만 네. 지금은 2011년 13년도에 그렇게 히트를 치는 제품을 우리나라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어디서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그 테슬라가 잘 팔릴 때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였듯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렇게 히트치는 뭔가 제품을 만들 때 그 밑단의 밸류 체인들, 예, 그런 식으로 중소형주 중에서도 엄청나게 큰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네, 최근에도 우리 전문의 여러 방송을 통해서 많은 이 시청자분들을 만나고 계신데요. 최근에 방송에서 하신 말씀을 몇 개 제가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는 인상적으로 봤던 거는 이거였거든요. 내년에 여기서 5배짜리 주식 나온다. 이런 거 가장 관심 하실 것 같아요. 손에 확 잡히니까. 어떤 얘기였습니까, 이때는? 요 얘기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 고객분들도. 그 카메라 모듈 회사 5배 났을 때 있잖아요. 삼성, SDI 같은 기업들뿐만 아니라 뭐 카카오도 뭐 5배 이상 올랐죠. 테슬라도 뭐 7배 이상 오르고, 최근에 1년 반 사이에 5배 이상 오른 기업 되게 많아요. 내년에도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지금 뭐지? 박전문 알고 있나? 저 모릅니다. 몰라요. 모르는데 시장이 작년에도 상반기 그 코로나 위기에, 아니 지금 코로나 2차 팬데믹이 또 올 수도 있지 않나요? 많이 그랬잖아요. 홍다 사태가 혹시나 2차 리만 사태처럼 될 수가 있지 않나요? 그런 우려를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 우려 속에서 작년에도 5배 이상 나는 기업이 났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 5배가 난 기업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여기서 말씀드렸던 52주 신고가, 네. 그리고 장은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얘네들은 강하지?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저는 최근에 이 약세장에서, 아니 이런 약세장에 이렇게 심리적으로 불안한데 플러스 내는 기업들이 뭐지 하고 유심히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엔터 주식도 되게 강하죠. 그죠? 리오프닝 주식 강하죠. 이게 정말 경기가 망가지는 조정이라면 리오프닝 주식이 어떻게 반등이 들어와요? 우리가 우려하는 정말 이게 더블 딥이 되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서 경기가 망가지는 거라면 리오프닝 주식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시장은 IQ가 2만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의 리오프닝 주식, 우리나라의 리오프닝 주식을 다 같이 보거든요. 한쪽은 속일 수가 있어요. 근데 글로벌하게 섹터를 다 속일 수는 없어요. 그거 다 속이려면 몇 천조가 네. 있어야 되는데, 그죠? 미국의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 금리가 올라가니까 또 빠지는 거라고. 어제 오늘 제가 다른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시나 이래 좀 보긴 하는데, 박정훈님 다른 방송 보니까 금리 오르는 거는 시험이 안 나온다. 보지 마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1.78 갔을 때도 금리 올라가는 걸로 우려했고, 작년에 0.5 찍고 0.8 갔을 때도 계속 이 금리가 안 올라가는 게 더 위험한 거죠, 사실. 그래서 지금처럼 금리가 올라가니까 은행주도 다시 올라가고, 그죠? 리오프닝 관련주들 같은 것도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는 내년에 경기가 별로 나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점도표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점도표 얘기하면서 내년에 금리 올리는 거 말도 안 돼. 지금 이런 경기 상황에서 무슨 금리 올려. 이런 얘기 나오는 게 더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뭐 1.3에서 1.4 또 반등 들어가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번 노이즈의 채권 금리, 채권 투자자들은 다 알고 있구나. 경기가 회복되는 걸 다 알고 있구나. 리오프닝 관련주도 항공부터 여행, 카지노 반등 들어가는 거 보면요. MGM 카지노 이런 것들 보면 이제 신고가 막 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 것들 보면 결국은 리오프닝 관련주, 우리가 시장에서 이제 힌트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쪽이다가 아니라 지금 이 약세장에 시장은 또 힌트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잘 봐서 내가 매매만 잘하면 돼요. 바닥에서 그렇게 올랐는데 어떻게 사요? 근데 5배 오를 건데 뭐 바닥에서 100% 올랐다고
못 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얘기도 제목을 뽑혔더라고요. 면세점 판매 톱 10을 주목하라. 그 면세점 요 얘기도 뭐 제가 미리 쭉 말씀을 네. 그동안 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 방역이 강화되면서 예, 조금 뒤처진 부분도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큰 소비의 이제 대국이 된 중국 소비가 빨리 풀려야 되는데 거기 이제 이동에 대한 부분을 아니 중국은 벌써 코로나 다 잡은 것처럼 얘기하더니 왜 저렇게 각 방역을 타이트하게 할까? 3주를 격리해야 돼요. 저희 조카도 이번에 다시 중국 돌아갔는데 네. 3주 격리하고 이번에 그 캐나다에서 붙잡혔던 멍웨이안 뭐 부회장인가요? 3주 격리해야 된다고. 아니 중국은 왜 저러지?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국민들을 이제 컨트롤하는 게 그렇죠. 통제하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통제를 하면서 조금 약간 리오프닝이나 이런 게 좀 늦어졌는데 결국은 내년에 시진핑도 3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 부분 등등 하면 결국 면세점의 이제 매출이 늘어나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얼마나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날까 그것만 이제 좀 달려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면세점에 어떤 물건이 많이 팔리나요? 그거는 우리가 알기 힘든 거 아닌가요? 우리가 알기 제일 좋죠. 저희처럼 책상에만 앉아 있는 펀드 매니저보다는 실제로 여행 다니시는 분이 제일 잘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2015년, 16년 중국 요크가 밀려들면서 면세점이 막 완전히 신라 호텔을 줄 섰었잖아요. 네. 그때 여기까지. 네, 저희 직원들 보내서 확인했었어요. 오. 보내서 뭘 제일 많이 사시는지. 우리가 내년에 여행 되게 많이 다니실 거잖아요. 올 연말부터 아마 여행 많이 다니실 것 같은데 그럴 때 이제 면세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미국 갔다 오면서 그 대한항공의 듀티 프리에 네. 뭐가 이제 광고가 많이 실려 있는지 어. 뭐 그것도 이제 좀 보면서 약간 힌트를 얻었었는데요. 면세점에서 뭘 많이 또 진열을 해놓고 파는지 등등 그런 거를 이제 본격적인 내년에 그런 리오프닝 관련 히트치는 상품 주식을 뭘 찾아야 되는가 봤을 때 그렇게 면세점을 적극적으로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까지 몸을 사리면 11월에 반드시 반등장이 나온다. 그 부분은 그냥 확률적으로 미국 시장만 하더라도 그동안에 주가가 제일 많이 빠졌던 블랙 먼데이 10월에 있었잖아요. 사상 최대의 반도체 이익이 나오고 했다. 2018년도에도 10월 달부터 금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폭락했어요. 2018년 10월 3일부터 빵빵빵 빠지면서 폭락했었고 가장 많이 빠진 10번 중에 4번이 10월 달에 일어났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항상 확률에 근거한 이제 뭐 원칙을 세워라. 레이 달리오가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저도 뭐 생활 습관 자체가 굉장히 확률에 근거해서 살다 보니까 10월 달은 이왕이면 조심하는 게 낫다는 거죠. 이왕이면. 그러면 뭔가 이슈가 없으면 작년 10월에는 이제 공격의 기회로 잘 삼았었죠. 네. 작년 10월 달에도 안 좋았었잖아요. 네. 그 좋은 작년 강세장에 작년 10월 29일인가 8일 날도 나스닥이 막 3%씩 빠지고 겁을 엄청 줬었어요. 하지만 이유가 뭔지 알면 되잖아요. 바이든이 될지 트럼프가 될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 때문에. 네, 그랬던 것처럼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분명히 텍스를 얼마에서 결정할까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0월까지는 조심하자는 얘기였고 11월에는 반드시 올라간다라고 저는 얘기한 적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주식시장에서 반드시라는 건 없죠. 절대 네.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거는 절대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시간을 1년 뒤로 돌리면 내년 추석 이후가 되겠죠? 그때 지금보다 매우 높은 확률로 올라 있을 것 같은 업종 쭉 얘기하신 거에 힌트를 다 얻을 수 있긴 한데요. 네. 조금 몇 개 쭉 뽑아주시면은 1년 뒤면 조금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합리적인 상상을 하라고 저는 얘기하잖아요. 근데 합리적인 상상을 하려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과거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만큼 좋은 게 없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메가드 장군 말씀드렸었잖아요.
메가드 장군이 히틀러가 딱 러시아 공격하는 거 보고 히틀러는 역사 공부를 안 했든지 또는 역사를 공부했는데 이번에는 아닐 거야라고 역사가 주는 교훈을 무시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메가드 장군도 마치 주식시장 예측을 하는 점쟁이처럼 얘기했어요. 히틀러의 패망이 임박했구나. 나폴레옹이 러시아 공격했다가 그러고 이제 망한 거였거든요. 그 120년 전의 역사를 바탕으로 메가드는 그렇게 예측을 했던 거였죠. 정확하게 맞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 요맘때 어떤 업종이 지금보다는 그래도 좀 좋아져 있을까라고 보면 항상 YOY 기준으로 보죠. 지금 동기 대비, 올해 동기 대비 내년에 성장률이 뭐 70%, 100% 이러면 주가는 거의 뭐 올라 있을 확률이 아주 높은 거죠. 그래서 제가 내년 내후년에는 계속 경기 소비재, 자유 소비재,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필요한 필수 소비재가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임의 소비재에서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이렇게 억눌려져 있다가 그 다음 해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지 1918년, 19년 스페인 독감 있고 나서 1920년부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메이저리그 관중이 2배가 늘었다는 거. 그때도 바이러스 때문에 이동에 제한이 있었으니까요. 그것처럼 이런 억눌림에 반드시 작용이 작동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내년에 보복 소비는 올해 대비해가지고 성장률이 100%인지 200%인지 300%인지 저는 그 차이만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든 나가서 하는 거. 그렇게 보면 이제 콘서트 매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요즘 엔트 주식 왜 이렇게 강하지? 보면 나 앞으로 향후 1년 동안에는 그런 야외 콘서트 비중이 매출이 늘어나겠구나. 항공주는 요즘 왜 안 빠지지? 그냥 미국 기업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보잉 같은 주식은 너무 무겁잖아요. 왜 무겁겠어요? 올해 우리나라에서만 여객기 대수가 44대 줄었대요. 저가 항공부터 아시아나항공 망하니까 항공사들이 망하면서 비행기가 막 매물로 나오는데 보잉에다가 뭘 발주를 해요. 중고 비행기도 남아도는데 보잉도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제일 많이 못 올랐어요. 그래요? 바닥 대비는 올랐지만 제일 바닥 좀 대비는 지지부진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년 내후년으로 보면 여행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마치 코로나 직전에 보면 전 세계 물동량이 확 줄어가지고 배가 남아 도는 것처럼 보였다가 최근에 보면 배가 모자라서 난리잖아요. 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HMM 주가가 20배 올랐죠. 20배. 2년 만에. 네, 그런 것처럼 저는 보잉 같은 회사도 내년 내후년 한 2년 동안은 그런 매출 증가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 에어포스가 또 더 장사를 잘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제가 뭐 보잉에 대한 정확한 공부를 하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업종을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는 분 중에 그런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워낙 오랫동안 2천을 축으로 이게 주가가 눌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3천이 넘고 뭐 3,300, 400 이런 걸 보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코스피는 2천이 합당한 것이 아니냐 이런 약간 뭐라 그러죠? 자기 비하는 아니지만 이런 좀 관념에 사로잡힌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왜 지금은 코스피가 2천으로 갈 수가 없는지 그걸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거는 뭐 제가 뭐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2,00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작년 코로나 사태 때문에 PBR이 0.5까지 빠지면서 1,400도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그는 강력한 마켓 리스크가 작동을 하면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말씀드리면 버스 승차권 회수권이라고 그랬죠. 15원, 20원 했었거든요. 지금 1,350원 하면 엄청 비싸 보이니까 버스 가격이 1,350원에서 한 900원까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거랑 저는 똑같다고 봐요. 아니 코스피 보세요. 코스피는 종합주가 지수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지금 주가는 이익과 그 BPS 대비 PER 10배, 12배 이런 식으로 작동을 했잖아요. 우리나라 코스피가 지금 PER이 20배가 되어 있으면 20배인데 아니 평균적으로 우리는 10배였으니까 여기서 다시 반토막 날 수 있다. 이러면 말이 되는데 PBR이나 PER로 봤을 때는 지금 그동안에 돈 벌어가지고 쌓여있는 자산으로 보면 그죠?
그리고 이익의 규모도 인플레이션이 작용을 해요. 라면이 30년 전에 농심 신라면 100원 했었거든요. 100원 했다가 550원, 600원 하고 있으면 그만큼 매출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이익이 늘어나고 인플레이션을 다 반영을 합니다. 주가도. 그래서 2천 대비 3천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거는 집값이 20억이 30억 되고 40억 됐는데 똑같은 네. 물가 상승이라는 걸 반영을 안 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3천이 너무 비싸서 이거는 2천 다시 가야 된다. 이거는 물가 상승에 대한 주가가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한 그 메커니즘을 조금 더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저희 인터뷰 통해서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주식을 발굴하는 비법 중에 하나로 52주 신고가시는 주식을 주목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본 어떤 이 시청자분들이 이걸 통해서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트렌드를 발굴을 하는 거죠. 아 보니까 뭐 2차 전지가 막 세더라. 어디 뭐 알루미늄 막 사태가 나니까 알루미늄 관련주가 막 오르더라. 그러면 이걸 매수라는 행동을 옮겼을 때 얼마만큼 비중을 어떻게 살고 또 이걸 언제 팔아야 되는지 실전을 놓으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헤매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좀 조언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52주 신고가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희 업계 선배분이신데 85년 8호 분이시니까 그 형님은 저보다도 뭐 4살이나 더 많으신 분인데 제가 최근에 쓴 이제 책을 보고 52주 신고가가 이래서 중요한 거구나라고 아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 형님이 저쪽 채권 매자닌 쪽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제 주식을 매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감각은 없으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52주 신고가가 왜 중요한지를 이제 모르시는 분이 이제 많으셨는데 지금은 이제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조금 여기다가 52주 신고가 주식을 발굴해서 언제까지 끌고 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가불 관계로 우리 주식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짝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반도체 EUV 노광 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거의 하다시피 하는 ASML이라는 네덜란드 회사 있잖아요. 반도체 장비를 삼성전자, 하이닉스, TSMC한테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팔아먹어야 되는데 오히려 팔아먹어야 되는 을인데 슈퍼갑 같은 을이잖아요. 그 노광 장비 1년에 한 200대 만드는 거 우리한테 좀 줘. 중국도 서로 가져가려고 그러고 을 같은 위치인데 갑이라는 거죠.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 투자를 할 때 갑과 을의 관계가 기업이 보면 막 변해요. 이제 해운사를 예를 들잖아요. HM 같은 경우에 그냥 현대상선이라고 옛날 이름으로 얘기할 거죠. 현대상선 한진해운 막 싸우면서 우리 쪽으로 좀 물량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영업했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발 우리 거 좀 컨테이너 한 2개만 좀 우리 거 좀 빼주면 안 돼? 우리 거 좀 제발 실어다 줘. 갑이 됐어요. 갑. 그렇죠. 갑이 되는 위치로 딱 돌아서는 순간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가요. 만성적인 을 위치에 있는 그런 업종이면 더 좋아요. 엔터테인먼트 보세요. 드라마 제작사가 20년 전, 30년 전에는 드라마 제작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좀 열악했죠. 그렇죠? KBS, SBS, MBC가 드라마 제작 예산 딱 짜가지고 이번에 드라마 수목 드라마 한번 만들어 볼래? 자 입찰을 해요. 여러 드라마 제작사들이 와서 이번에 우리가 좀 해볼게요. 하잖아요. 을이잖아요. 을이니까 어떻게 돼요? 해외 판권은 우리가 가진다. 그래서 겨울 연가 히트 쳤어요. 배용준 씨랑 최지우 씨 히트 쳐가지고 돈 번 사람은 배용준 씨, 최지우 씨만 했지 드라마 제작사 돈 못 벌었어요. 해외 판권, 그 다음에 CD, DVD 관련된 거 전부 다 KBS가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갑이냐 을이냐에 따라서 히트를 치더라도 을 위치에 있느냐 갑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다가 지금은 넷플릭스에서 우리가 돈은 얼마든지 내줄게. 드라마 재밌게만 만들어줘. 그러면 그 드라마 제작사가 그래서 이제 그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드라마 제작사는 시총이 막 조 단위로 막 거래되고 있는 거죠. 그 정도의 이제 제작 파워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드라마에 나오는 주연 배우가 돈을 다 가져가도록 계약서를 적어요. 왜 그러겠어요? 갑을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52주 신고가가 날 때 이 주식이 정말 진짜 상승인가 아닌가 실적으로도 평가를 해야 되지만 이 갑을 관계로 구조로 한번 점검을 해보면 굉장히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공급 초과 상태에 있을 때는 수요자한테 가서 우리 거 제발 써주세요 한다 했잖아요. 근데 어떤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고 났을 때는 제발 너네 거 우리한테 좀 납품해줘. 이런 관계로 변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꽤. 반도체로 얘기해 볼까요? 서버 투자가 막 한창일 때는 아우 반도체 제발 좀 가격 괜찮아. 뭐 1불 하다가 2불 해도 2불도 괜찮아. 우리한테 좀 줘. 예,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랑 서로 경쟁하면서 우리 쪽을 더 늘리기 위해서 반도체 우리한테 좀 더 줘. 뭐 이런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약간 살짝 좀 바뀌어져 있죠 또. 그래서 똑같은 밴드 업체고 납품 업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이게 수요가 터져서 갑을 관계가 바뀔 수도 있고 공급단에서 문제가 생겨서 갑을 관계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좋은 태양광, LED, 디스플레이 등등 그 엄청나게 수요가 성장하는데 공급이 너무 많아져 버리니까 내가 갑인 줄 알았더니 다른 데서 중국에서 싼 제품 만들어서 저희가 더 좋은 가격으로 드릴게요 해버리면서 을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52주 신고가 주식을 내가 쫓아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갑을 관계로 보고 항공사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전화해도 언제든지 탈 수 네. 있어요. 내년 되면 아마 비행기 티켓 구하기 힘들 거야. 그럴 것 같아요 정말. 마치 딱 코로나 터지기 1년 전, 1년 반 전에는요. 우리나라 골프장, 네. 그 15호 가든 뭐 맞아, 그런 맞아, 골프장이 전화하면 회원이 아닌데도 부킹했었어요. 맞아. 회원이 아닌데도 어서 오세요. 근데 지금은 엄청난 슈퍼갑이 돼 있죠. 그렇죠. 감히 비회원이 부킹을 하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바뀌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원권 가격이 3억까지 떨어졌다가 또 막 12억, 15억 가는 거예요. 갑을 관계를 생각하는 버릇을 기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그럼 이런 좋은 주식을 좀 잘 사모으는 그런 좀 스킬도 있습니까? 좀 어렵긴 해요. 예, 어렵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잘 못하는 그렇죠. 스킬인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보초병을 보내놓으라고 하잖아요. 보초병을 보내놓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주가가 뜰 때부터 내 생각대로 이제 그런 환경이 조성되면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 보초병 보내놓고 이 보초병을 잘라 먹어요. 근데 겨우 내가 1억을 투자하면 네. 500만 원의 보초병을 보내놨는데 아니면 200만 원. 근데 200만 원이 50% 수익 나서 네. 300이 되면 네. 그 100만 원 먹고 보초병을 좋다고 잘라버려요. 네. 아니 보초병을 왜 보내놨어요? 구원병을 더 보내고 이제 본진을 투입할까 해서 보내놓은 거잖아요. 예. 그러면 200만 원이 300만 원이 될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익이 터지기 시작하고 정말로 턴어라운드가 되기 시작하구나 하면서부터 수량을 늘려서 되는 종목을 내가 발굴을 했을 때 제대로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다 여기서 다 실패해요. 여기서 겨우 보초병에서 다 잘라먹고 네. 정작 나중에 내가 카카오 10만 원에 샀었는데 12만 원에 팔아가지고 70만 원 갔었다고. 아마 똑같은 얘기를 하실 거예요. 내년에도 되면 똑같은 얘기 하실 거예요. 시장이 내 생각을 인정을 하고 주변에 대중들이 인지하지 못하다가 인정을 하면서 그 주식을 사니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니까 올라가는데 52주 신고가를 낸다는 말은 그 52주 1년 동안 물려 있었던 사람들의 그 매물을 다 잡아먹으면서 쳐올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강력한 힘인 거예요. 그래서 52주 신고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1년 동안에 물려 있었던 사람 매물을 다 잡아먹을 만큼 강력한 세력이 들어온 거예요. 그럴 때 보초병의 수를 오히려 이제 보초병이 아니라 진짜 그 본진을 보내야 돼요. 그런 개념으로. 그리고 이 본진을 보낼 때 좀 무섭잖아요. 무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닥에서 바닥에서 100% 올랐는데 여기서 보내는 게 맞아요. 그럴 때는 어떤 상상을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이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이기고 있는 상황이니까 52주 신고가가 나는 거예요. 그 공매도 세력들이 그렇게 테슬라를 2019년 상반기까지 망한다라고 발행 주식 속에 18%나 때렸는데 그 매물을 다 잡아먹으면서 52주 신고가를 내면 어떤 상황이에요? 서로 싸우다가 상대가 도망가는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쇼커버를 들어와야 됩니다. 네, 쇼커버도 들어와야 되고 막 후퇴하고 있는데 우리 정찰병을 돌아오라. 아니죠. 그 본진을 보내서 완전히 싹쓸어 버려야 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52주 신고가가 나면서 거래가 실리면서 빵 올라가면
엄청난 구원병이 막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을 하는데 얼마나 유리해요. 그런 상상을 하시면서 과감하게 본진의 그 주식수를 늘리는 거예요. 이 관련한 질문이 될 수 있는데요. 이 개인들이 또 시간과 어떤 뭐 지식의 한계가 있으니까요. 관리할 수 있는 평균적인 뭐 최다 포트폴리오 종목 수 뭐 이런 것도 조언이 가능할까요? 그 실력에 따라서 당연히 종목 수가 달라져야 되는 거. 종목에 대한 투자에 나는 자신이 없으면 요즘 뭘 하라고 그러죠? ETF 하라고 그러잖아요. ETF에 보면 S&P 500 그 SPY라는 ETF는 500 종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쵸? 500 종목을 갖고 있는 거에 내가 투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종목 스탁 피킹을 하는 실력이 좀 나는 잘 모르겠다 하면 그러면 종목 수를 많이 가져가시는 게 맞죠. 맞지만 내가 실력이 조금 생기고 하면 그래서 주식의 고수는 가면 갈수록 위로 가면 갈수록 종목 수도 이래요. 워런 버핏이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몰빵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애플 하나만 40% 들고 가는데 그렇죠. 주식에 대한 어느 정도 압축해서 가져가는 게 맞나요? 라는 질문은 거기에 대한 답은 내 실력만큼 갖고 가는 거예요. 내 실력만큼. 내 실력이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그냥 500 종목 깔고 가든 100 종목 깔고 가든 깔고 가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근데 뭐 우리 매부리 방송이나 그동안에 주식을 한 1년 이상 하셨으면 서서히 한 20종목 30종목 안짝으로 압축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압축하는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압축을 계속 하셔야지 이제 실력이 거기서 한 단계 더 점프업 된다. 이 주식을 돌아다니면서 투자하는 거랑 내가 정말 깊게 공부한 종목을 몇 개 쭉 가져가서 많이 먹고 나오는 거 이거 개미한테 뭐가 좀 더 어울리는 방법인가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아무리 근데 절대 고수라 하더라도 한두 종목으로 하다가 또 크게 이제 손실 나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내가 아무리 자신 있어도 5종목에서 10종목 정도는 가져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가 야구는 10개 중에 3개의 안타를 때리면 3할 때 치면 네. 훌륭한 타자잖아요. 그럼 주식도 6개에서 7개, 10개의 주도주 중에 6개에서 7개를 저희는 맞춘다라는 목표를 갖고 운용을 하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10개 중에 10개 다 맞추는 수는 없다는 거예요. 10개 중에 10개 다 맞추는 매니저나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워런 버핏보다 훨씬 부자가 됐겠죠. 워런 버핏 보세요. 최근에 밑에서 손절 쳤는데 웰스파고 은행 100% 올랐어요. 델타항공 손절 쳤는데 70% 올랐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 본 걸 언제든지 손절도 치고 손절 쳤더니 또 올라가기도 하고 워런 버핏도 그렇게 잘못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5종목에서 10종목 포트폴리오를 짜서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연관 질문인데요. 요새 뭐 시장 트렌드, 혁신 트렌드로 올라오는 뭐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죠. 뭐 메타버스도 있고, 뭐 ESG 이런 것들. 이게 중요한 건 알겠는데 여기서 종목 발굴을 하는데 뭔가 중간에 좀 미스 링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럴 때는 전문님은 어떻게 좀 아이디어를 연결을 시키세요? 메타버스도 막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니까 그죠. 저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이제 그 부분이 뭔지 공부도 해보고 공부하는 사이에 뭐 주가는 계속 올라갔죠. 네. 그랬을 경우에 제가 판단을 내리는 거는 요 메타버스 때문에 1, 2년 안에 실적이 나오는지 상상을 해보고 1, 2년 안에 실적이 나오는 게 아니라면 저는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워런 버핏이 그 얘기도 했잖아요. 10개 들어오는 직구를 내가 다 쳐야 되는 건 아니다고요. 내가 놓쳐도 돼요. 하지만 직구인지 변화구인지 애매한데 휘두를 필요는 없는 거죠. 예, 지나고 보면 직구였을 수는 있지만 내가 애매한데 휘두를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애매한 기준이 1, 2년 안에 실적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 결국 제 생각이 틀렸어요. 2,800 갔다가 300만 원 갔다가 7,000만 원 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했네. 저는 시장이 더 똑똑하니까 비트코인에게는 내가 모르는 뭔가 가치가 있구나. 단지 그럼에도 제가 안 사는 이유는 내가 투자하는 자산의 변동성에 대해서 알고 투자해야 된다고. 지난번에 2,800만 원 갔다가 300만 원 가는 그런 변동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면 저는 안 먹어도 돼요. 변동성이 심한 기업들 코스닥에 조그만 주식들 중에도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투자 철학이 변동성이 심한 주식으로 저희 고객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거는
그 고수익을 안 먹어도 좋다는 저희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여준 거는 변동성이 너무 크구나. 1, 2년 안에 이익이 확실하게 나온다는 확신이 없으면 안 사고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나랑 맞지 않느냐 안 하고 그런 개념이고요. ESG는 기업한테 비용이고 부담이고 그런 부분인데 착한 기업이 결국은 또 잘 되기도 해요. 서로 간에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선진국에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진입장벽이라고 봅니다. ESG는. 결국은 개발도상국이 ESG 부분에 있어서 너네는 점수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ESG를 지키는 선진국의 좋은 기업들끼리 서로 시너지를 주기 위한 그는 하나의 또 규제고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ESG를 체크를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ESG를 잘 지킨다고 치자고요. 제가 네. 개인적으로 우리 홍 기자님에 네. 대해서 보다는 제가 ESG를 잘 그거랑 연봉이랑은 상관은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ESG를 너무 과하게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기업이 돈을 잘 버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ESG 점수가 얼마인지 그거는 어느 정도 기업이 지켜야 될 하나의 규범이다라고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얼마 전에 이제 많은 분들이 고대하던 책도 이렇게 탈고를 하셨거든요. 투자의 본질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하고 계신 사업도 곧 다시 시작을 이제 하시잖아요. 네. 그 두 개 좀 함께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제 소속은 채슬리 주식회사고요. 또 바뀌었습니까? 채슬리 자문이었는데. 자문이란 말도 쓰면 안 된다고요?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변호사가 얘기해 줘가지고요. 예. 이름을 채슬리 주식회사로 네. 주 바꿨습니다. 채슬리. 예. 네. 그 자문사는 등록제라서 금융감독원에서 나중에 저희 회사에 대한 자문사 인허가를 내주면 그때 이제 등록을 해서 영업을 하는 게 저희는 11월 말에서 12월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어떠한 자문이나 일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네. 시장에 대한 비유라든지 어떤 식으로 지금은 대응을 네.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쉬어야 되는 구간에는 우리가 뭘 하는 게 좋은가? 이 구간에도 전무님 한두 달 정도 뭐 사서 뭐 괜찮을 주식 없을까요? 네. 이런 얘기도 물어보시기는 하는데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답을 못 해드립니다. 그런 거 답을 못하고 그 대신 제가 드리는 대답은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제가 책에서 이 현명한 투자, 행복한 투자라고 적혀 있잖아요. 네. 결국은 우리가 행복하자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아주 많은 이런 장에서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얻고 나서 뭐 하실 건데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좀 의미 있는 일 하고 싶었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일 하고 싶었어요. 라는 대답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주식하지 마시고 그렇게 의미 있고 봉사하고 싶고 했던 일을 지금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안 하면서 지금은 이 어려운 장에 주식으로 돈 벌려고 하면 내 소중한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쓰는 거예요. 이럴 때는 쉰다는 마음으로 하면서 뭘 하고 쉬느냐?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고 뭔가를 하려고 했던 일을 하시면서 쉬면 된다. 그 말씀을 좀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선착순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요. 영업 허가가 나오면 네. 허가가 나오면 선착순인가요? 예. 허가가 나오면 다 오시면 됩니다. 네. 조금 이제 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예전 인피니티 때보다 그때 너무 바빠가지고 시스테마이제이션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들이 좀 있어요. 예, 딱 하면 제가 일일이 종목 분석을 할 때 캐시플로우를 체크해보고 전환사채 있는지 확인해보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걸 이제 지금은 엔터 한번 딱 누르면 한 번에 딱 볼 수 있게 AI가 해주는군요, 이렇게. 예, 그런 걸 지금 구축을 하고 있어요. 바빠지실 텐데 그래도 저희는 종종 나와주실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 회사 허가가 떨어지면 방송은 최소 6개월 동안 안 할 생각입니다. 그래요? 네.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리는데 네. 왜냐하면 본업이 이제 그렇죠. 우리 고객 자산을 관리해야 되는 업무가
본업이기 때문에 왜 저보고 뭐 유튜브를 따로 파서 안 하냐, 제발 유튜브 만들어 달라 그런 요청도 많지만 제 본업은 고객 돈을 안전하게 이제 수익을 내는 그런 게 본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방송이 조금 많이 나오는 편인데요. 어려운 장이라서 또 많이 불러주셔서 그렇죠. 나오는 건데 방송 그 영업이 시작하면 6개월 동안은 좀 안식년이라 좀 생각하고 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영업하기 직전에 네. 마지막으로 6개월 쉬어가는 저 인터뷰 한번 모시고 네. 네, 그렇게 6개월 동안 또 제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올게요. 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올게요. 네. 우리 그래도 아직은 한 번을 다음에 기약할 또 그게 남아 있어 다행입니다. 다음 기회에 또 전문님 모시고 또 좋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올 때 그 제가 못한 뭐 투자 노하우나 이런 거 많이 대방출, 정리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